그러면 먼저 뉴스 3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조금 쉬셨고요. 예, 어제 저 아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유, 어때요? 괜찮아요? 아까 뭐 발목에 지금 자전거 뒤에 탔다가 네. 바퀴에 다리가 아유, 말려들어요. 아, 발목이. 너무 끔찍해.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다쳤잖아요. 네, 그래서 자전거에 뒤에 태울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 참 자전거 몇 살 때 처음 우리 배우셨죠? 저는 이조 기자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탔어요. 그래요? 지금도 자전거 되게 좋아하고. 뭐 못하는 것도 없네. 자전거라도 좀 못 탔으면 근데 했는데. 아이랑 같이 자전거 타는 거는 진짜 좀 위험성이 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우려들과 뭐 무관하게 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어요. 또 상승했어요. 네, 다우존스 1.39%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 2.34%. 와, 나스닥 상승폭이 큽니다. S&P 500도 1.61% 상승했는데요. 그 증시의 어떤 그 추세를 보게 되면은 장 초반보다 장 후반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저 이런 차트가 참 부럽더라고요. 좋죠. 예, 그리고 요 뒤를 연결해가지고 코스피가 받아가지고 바톤 받아서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뉴욕 증시의 그 호재라 그러면 별일 없으면 호재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일 없다는 거는 일단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금리는 좀 이따 낮춰줄 거라는 거고 네. 뭐 그런 건데 그러면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지수 중에 하나가 소매 판매 지수죠.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한 0.4%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1%가 증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돈이 많은가 봐요. 아니 돈 없다며. 이때요. 다 썼다며 이제는. 아이 뭐 쌈짓돈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니 그래서 뭐 무슨 신용카드 뭐 연체율 올라가고 통장 잔고 다 없어지고 뭐 이런 뉴스를 지난달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예. 또 소매 판매가 늘었어요. 소매 판매 또 늘었습니다. 참 근데 신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월마트. 네. 월마트의 매출이 4.8%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도 그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월마트 매출이 늘어나는 거를 소매 판매 증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조금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월마트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물건을 네. 파는 곳은 아니고 좀 더 저렴한 쪽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증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예.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불황이라 그러면 월마트도 안 팔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월마트는 좀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6% 넘게 올랐고요. 네. 뭐 고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매그니피센트 7 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4% 넘게 올랐고 테슬라 6%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테슬라는 그 배터리 제조사 공개 안 한다 그랬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요. 네. 참 배짱이네. 배짱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9월에 연준의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네. 예전에 뭐 50bp 올린다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0bp를 올릴 거 0.5%, 0.5%를 네.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25%까지 내려갔고 0.25%포인트 인하를 할 거다라는 게 74.5%로 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그렇게까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진 않지만 뭐 한 번 정도는 조금은 인하할 것 같아 정도의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뭐 잠깐 말 그대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분치고는 증시가 좀 크게 움직였죠.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또 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나게 되면서 중국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렇게까지 안 좋다라는 거를 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 전기차에 뭐 중국산 배터리 있는 거, 혹은 뭐 우리 주변 차량에 이웃의 차량에 중국 배터리 있는 거, 요즘에는 버스에 들어가는 중국 배터리까지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버스가 배터리가 많잖아요. 대부분 중국 아니에요, 거기는? 대부분 중국산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배터리만 중국산이 아니라
아예 제조 자체가 차 자체가 중국제조가 많이 중국차죠. 들어오고 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좀 그 캐즘에서 좀 고통을 겪고 있다 보니까 좀 관심들이 좀 덜해졌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수요가 회복되면 정말 탄력적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좀 있어요. 물론 기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공급 과잉이 좀 해소가 돼야 되니까요. 근데 결국은 이제 에너지 전환이랑 배터리 산업은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력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나마 보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나마 걱정이 좀 덜 되는 편입니다. 네. 근데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그 7조 5천억 정도 올해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얘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SK그룹이 내놓은 해법이 SK이노하고 네. SKENS를 합병해서 종합에너지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글로벌 그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 여기가 투자자들에게 지지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글로벌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의견이 꽤 중요해요. 네.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그 외국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결정의 의결권을 꼼꼼하게 다 따져보질 못하잖아요. 네. 특히 뭐 ETF 뭐 이런 데들은 그렇죠. 거기에 자기 포트폴리오에 있는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글래스 루이스하고 ISS가 이제 의견을 내는 것을 많이 추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게 만약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이러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제가 그쪽 운용사들 쪽에다 좀 물어보니까 의결권 자문사에서 뭐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냈을 때 네. 이거를 이제 반대로 의사결정을 하려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좀 어지간하면은 의결권 자문사들 의견을 좀 따라준다는 건데 네. 반대 그러면- 의견을 내려고 하면은 그러면 반대 의견의 근거까지 다시 종합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예, 예. 그렇다는데 이들하면 이들이 왜 SK이노와 ENS의 합병에 찬성 의견을 냈는가라는 네. 거는 일단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대형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 당연한 뭐 우리가 다들 인지하고 있는 얘기겠지만 에너지 전환은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뭐 녹색 전환 한다 그랬을 때 갑자기 붐이 일어가지고 뭐 마치 몇 년 안에 그게 될 것처럼 뭐 석유는 다 좌초자산이고 뭐 재생에너지는 뭐 순식간에 늘어날 것이며 뭐 전기차로 하루아침에 바뀔 것처럼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종합적인 그러니까 꽤 오래 걸린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석유 기업이 있고 재생에너지 기업이 있으면 지금 하루 아침에 석유 기업이 없어지고 하루 아침에 재생에너지 기업이나 배터리 기업이 나오면 전환을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석유는 이렇게 스무드하게 내리면서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이렇게 쓱 올려야 되는데 석유가 내려오는 동안 재생에너지 기업들이나 이렇게 배터리 기업들이 돈 벌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서 얘를 지원해가지고 이 넘어가는 과정들을 일괄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엑슨모빌 네. 세계 2위 에너지 기업이잖아요. 여기가 셰일가스 회사인 파이오니어를 82조 원이나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에서 가스 거쳐서 재생에너지 가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치를 엄청나게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위 업체인 그 쉐브론 같은 경우도 가이아나 유전 가진 헬스를 73조 원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좌초자산이네 뭐네 그래가지고 이걸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등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이제 뭐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기업 인수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석유 회사들은 재생에너지 회사들과 무슨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지가 않고 석유 기업들도 언젠가 자기가 제초자선이 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럼 여기서 비즈니스 재무를 안정화시키면서 그럼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해서 전환을 시키는 움직임인데 예를 들어서 영국의 쉘 굉장히 큰 에너지 네. 기업이죠. 여기에 인도 재생에너지 그룹 스프링 에너지를 2조 원 주고 인수를 했고 프랑스 토탈 같은 경우도 3조 원을 투자해서 재생에너지 업체 클리어웨이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대충 이런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는 좀 아시겠죠. 네. 그럼 SK그룹이 지금 이노하고 ENS를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이노가 이제 석유화학 쪽을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그나마 저탄소 쪽으로 각광을 받는 쪽이 이제 가스입니다. 네. 그럼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 1위 도시가스 업체가 ENS잖아요. 네. 그리고 ENS 쪽에 가지고 있는 ENS는 우리나라 최대 또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한 4.3기가와트 정도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 2조 원 정도 투자해서 새만금에다가 한 3기가 정도 되는 네. 그 태양광 설비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안 쪽에서 해상 풍력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보급하게 되면 문제는 이 간헐성의 그렇죠.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붙어야 되는 게 ESS. ESS 같은 경우는 SK 이노, SK 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통합을 통해서 그 정유, 가스, 재생에너지 여기 뭐 SMR이라든지 ESS라든지 수소라든지 수소는 또 ENS가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 이러면 자산 한 100조 되는데 그러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간 에너지 기업 중에는 1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고, 그럼 거기서 지금 둘이 합쳤을 때 재무 상태를 보면은 SK노 100조, 자산 100조 되고요. 한번 같이 네. 보시면 매출 88조, 그리고 영업이익 55조 8천억, 세전이익 2조 4천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 재무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SK온의 배터리라든지 여기 지금 캐즘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중국 기업들도 진짜 그 막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건데 네. 그 기간 동안을 좀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에너지 기업의 좀 더 안정적인 재무 구조 그리고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이런 걸 통해서 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래스로이스라든지 ISS에서 보기에도 전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종합화되는 추세들과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의결권자물기구나 시험평가사들은 그 망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유 회사들의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아지는 네.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라든지 배터리 기업들이 초기에 지금 수익을 잘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P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잖아요. 여기도 SK 이노에 대한 신용 등급을 WB 플러스 안정적에서 WB 플러스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이번 합병과 관련해서 영향을 좀 미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고요. 27일 날 주주총회 하니까 뭐 이쪽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꼭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평사에서 그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했다는 거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전망 상향인 거지 이게 합병 이후에 전망 상향을 한 건 아니죠. 합병 이유, 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등급 전망을 상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보다는 네.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전망을 보고서 네네. 평가를 한 거죠. 보통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라는 어쨌든 미래로 간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 부분 하나 만들어가고 쭉 키우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게 그 한 회사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뭐 사내 정치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데들이 대체로 잘 못 가고 예를 들면 테슬라든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결국 각광받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에너지 기업들도 원래 이제 석유란 큰 이제 포션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신재생이나 이쪽이 이제 작게 들어와서 좀 더 키울 생각을 이제 최고 경영자는 할 텐데 예. 그게 그대로 잘 되냐? 그러니까 그 정프로님 말씀이 네. 한 3, 4년 전에 굉장히 지배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퓨어 플레이어. 네. 여기가 뭐 테슬라는 여전히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중국에 있는 수많은 전기차 회사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트남의 빈페스트 같은 회사들 네. 전기차 퓨어 플레이어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러면서 종합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오히려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좌초 자산을 끌어안고 있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저평가받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 좀 올라가고 상황 좀 안 좋아지니까 야 돈을 못 벌면서 어떻게 미래 산업을 하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퓨어 플레이어들의 어떤 미래 산업만 하는 쪽이 많이 부도가 났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도요타라든지 이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게 사실 현실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SK 이거 보다가 이게 저는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이거는 뭐 이렇게 큰 사업 부문은 아닌데 네. 그 최태원 회장이 AI 반도체와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뭔가 봤더니 SK텔레콤에서 AI를 하고 뭐 AI 반도체를 뭐 SK 하이닉스에서 하게 되면은 네.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만 했을 때 전기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전기를 누가 만들어서 누가 공급하고 뭐 그런 솔루션 누가 할 거냐라는 얘기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얼추 다 있어요. 그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유 발전소 그렇죠. 또 네네. 하고 거기서 거기 재생에너지 또 하고 ESS도 하고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게 그 M무브 네. 있잖아요. 윤활유 윤활유 만드는 M무브 하는데. 있잖아요. 이노 계열이거든요. 여기가 액침 냉각용 기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냉각기도 이거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특이했었고 네. 이번에 좀 저기도 호주에서 그 CCS 네. 그 탄소 캡처해가지고 갖다 묻는 거 네. 뭐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SK 어스에서 해요. 어스온에서 하는데 이게 또 SK ENS하고 또 합하면은 이쪽 동티모르에 있는 빈 광구, 네. 뭐 호주에 있는 가스전 이런 데서 가스 캐고 거기다 뽑은 묻고. 다음에 이산화탄소 빈 광구에 묻고 뭐 네. 이런 것들도 시너지를 낸다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구나 좀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재무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익 변동폭이 그전에 한 215% 정도 이렇게 출렁거렸었는데 네. 둘이 합병을 하게 되면 한 66% 정도로 재무 안정성 높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얼른 가봐야 되겠네요. 네, 워렌 버핏 뭐 팔고 샀을까? 샀다면서요? 애플 팔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럼 뭘 샀을까? 뭘 샀을까요? 뭘 우리 샀을까요? 버핏옹의 매수는 그 전까지도 뭐 신뢰를 줬었지만 애플 샀을 때도 뭐 근데 IT 안 산다더니 왜 갑자기 애플을 사요?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네. 그 저기 옥시덴탈 뭐 보면서 정유 주식은 이제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버핏의 판단은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고 나면 뭐 샀을까 봤는데 이번에 화장품을 샀답니다. 야. 어디 거 샀어요? 울타뷰티라고 요런 미국에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은 미국에 있는 화장품 판매 체인 스토어예요. 미국판 올리브영 같은 느낌. 네. 아,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데를 샀는데 이걸 그 전에 뭐 주가가 좀 시원찮다가 좀 거래를 하면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매출액은 112억 달러, 영업이익은 16억 8천 달러인데 저도 이 뉴스 봤을 때 울타뷰티 그러니까 주가 오르기 전 어제 저녁에 봤을 때 되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한 여기 어딘가에서 버핏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버핏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좀 떨어졌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핏보다 싸게 사고 좀 오래 기다리면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하락폭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벅셔가 저가 매수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버핏옹이 저가 매수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업 가치, 그러니까 저가 매수랑 같을지 모르겠지만 기업 가치 낮을 때 사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거니까. 예, 근데 그거는 맞는데 네. 그럼 단기적으로 주가 떨어진 낙폭과대주를 사냐는 거죠. 그거랑은 다른 거죠. 그리고 낙폭과대주 사서 그러면 조금 올라가면 팔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버핏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꽤나 매력적이죠. 또 하나는 이제 헤이코라는 이제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항공기 부품 제조 회사의 주식을 샀다라는 건데 네. 실적 발표에서 보니까 올해 들어서만 여기는 조금 주가가 좋은 편입니다. 주가가 33% 올랐고요. 근데 오히려 벅셔가 보유 중이던 엑시덴탈 페트롤리엄이나 보험회사 처부 지분은 조금씩 늘렸습니다. 네. 여긴 좀 늘리고 근데 사실 뭐 버핏이 뭐 요즘 매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주식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뭐 애플 주식 워낙 많이 팔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보유액이 3월 말 기준으로 257조 2천억 원에서 6월 말 기준으로는 376조 8천억 원.
그러니까 50% 가량 늘린 겁니다. 현금을요? 예, 와. 257조에서 376조 원. 네. 그러니까 많이 늘린 네. 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럼 버핏이 되게 좋게 보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뭘 제일 많이 팔았냐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애플 제일 많이 팔았고요. BOA도 많이 팔았습니다. 뱅크 네. 오브 아메리카 오. 이것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파라마운트 글로벌 지부는 전략 매도, 빅데이터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도 전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댓글창에 반응들이 이 스노우 따라 샀다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러링이라고 하는 걸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울타뷰티를 한번 샀다고 해서 앞으로 울타뷰티는 승승장구할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걸 산 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보는 거는 우리의 재미이자 또 투자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 누굽니까 이 버핏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주식이 뭐 시총 한 2천억이라고 쳐요. 거기서 한 1,000억 원치 사. 시총 2천억짜리를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시총 뭐 1조라고 칩시다. 그러면 네네. 거기 중에 한 2천억 원치를 사. 한 20%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한 번에 빵 사진 않을 거고 이제 나눠서 살 텐데 처음에 뭐 한 1% 사고 2% 사고 3% 사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 들이면 그거 자체로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계속 사니까. 네. 그럼 처음에 산 거는 약간 물타기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산 거는 당연히 이제 처음 산 거랑 가격 해갖고 지금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사는 걸 거고 역시 뭐 저 누구야 그 버핏 들어간데 뭐 이러면 또 사람들 또 올 거고 어쨌든 주식하기 참 편하겠죠. 그거 자체로도 사실 할만하겠다는 생각을 살짝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버핏이 샀다라는 것보다 울타뷰티 같은 회사들이 울타뷰티 같은 회사들이 뭐 되게 비싼 화장품 파는 그런 맞아요. 체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이제 중저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파는데 그럼 중저가 화장품은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 얼터뷰티에도 우리나라 제품들 많이 좀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온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핏이 애플을 산다 그랬을 때 그 우리나라 회사 중에 거기에 대한 온기를 받을 수 있는 뭐 협력 업체들이 있긴 있죠. 네. 근데 이 울트라뷰티 같은 경우는 거기 판매되는 제품들이나 한국의 OEM, ODM들 아니면 진출해 있는 뭐 인디 브랜드들 이런 데들에 대한 온기를 우리 코스피에서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전에 우리나라 전혀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하나둘씩 생기고 있으니까 이게 항공우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는 저의 그 바람을 담아 가지고 왔고요. 세 번째는 조금 안 좋은 뉴스인데 네. 이게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 연중 최저점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엔터. 예. JYP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50% 빠졌고 하이브도 최근에 좀 크게 빠졌습니다. 32%. 올 들어서만이네요. 예, 올해 연중 차트입니다. 그리고 SM도 30%, YG 엔터테인먼트 27%인데 왜 엔터 회사들의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가? 네. K-팝 스타들의 인기가 시들해졌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뭐라도 이게 뭔가 무리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나면 꼭 후폭풍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되게 상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앨범 판매량 400위까지입니다. 앨범 판매량이면 물리적 앨범 요새 CD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앨범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었는가? 네. 이른바 포토카드, 밀어내기 판매라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비즈니스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앨범 판매 차트가 이제 꺾이는 추세가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메이크업 할 것인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가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2분기에 어닝 쇼크 계속 나기 시작하면서 뭐 JYP 같은 경우에 그 영업이 9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9%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79%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거고. 네. 그럼 또 여기서 밀어내기 하고 포토카드 팔고 뭐 이러면서 또 매출 내는 게 과연 우리나라 엔터 회사들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빠졌던 거는 그 슈가라든지 아니면 네. 방시혁 씨의 네. 어떤 스캔들. 네네네. 이런 것들까지 주가를 짓누르면서 그 하이브의 매출액은 한 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 감소해
공고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콘텐츠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그 K 컬처의 경쟁력을 본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인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는 거고요. 이거보다 저는 제일 인사이트하게 느꼈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BTS와 블랙핑크 투톱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쫙 끌고 갔었던 네. 그 K-팝 시장에 이들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스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지적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전체 앨범 판매 점유율 제일 높았던 건 뭐냐면은 당연히 뉴진스였습니다. 아, 50위권 중에 음원 중에 한 13개 정도를 뉴진스가 끌고 네. 갔었거든요. 근데 뉴진스라고 하면 지금 자본시장에서는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거버넌스 이슈가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멀티레이블에 대한 거버넌스 이슈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성장통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으로 꺾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K-팝의 인기가 시들해졌냐? 그건 아니다. K-팝의 인기가 시들어지진 않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성장통을 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엄청 쪽쪽 땡긴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쪽쪽 땡긴 건 맞는데 네. 그 쪽쪽 땡긴 게 네. 과연 그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정상적인 방향이었는가? 라는 부분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그게 오래 가기 어려운 모델 아닌가. 예를 들면 팬들이 뭐 엄청 사랑하겠죠. 근데 그 팬들이 어떻게든 그 주머니의 마지막 돈까지 다 끌어쓰게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저 비즈니스 모델인 거잖아요. 뭐 앨범, 뭐 포토 앨범 어쩌고 해갖고 또 뭐 팬사인회 올려면 뭘 사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앨범 막 30개씩 이렇게 버전 다르게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막 그 여러 스타들이 막 있을 때 어떻게든 땡길 수는 있는데 그 땡길 수 있는 게 계속해서 그러면 유지될 맞아요. 수 있는 예. 지속 가능한 땡김이었냐면 그건 좀 약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땡김이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거위 황금 말랐는 거위를 너무 좀 세게 빨리 맞아요. 땡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K-팝의 인기가 왔을 때 그걸 단기적으로 이렇게 쫙 뽑아 먹은 건데 그럼 이게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장통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그 하이브 사태에서 민진 씨가 지적했던 그 거버넌스 이슈를 떠나더라도 그런 식으로 팬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많이 회자가 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 K-팝의 인기와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뭐 팬덤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조화해 나가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앨범 판매량은 결국은 감소하게 됐었던 거고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엔터 회사들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좀 약한 측면이 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은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인터넷 뉴스 같은데 보니까 뭐 작년 말인가 언제 또 유튜브 나와갖고 야 지금 내 돈만 있으면 내 주식 사는 건데 너무 내 돈 없는 게 아쉽다 뭐 이렇게 하고 그때가 이제 9만 얼마인가 뭐 하여튼 네. 10만 원 가까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50% 이렇게 빠졌으니까 예. 박신영 씨에 대한 약간 좀 비판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또 본인은 막 저 상반기에만 한 30억 받았다면서요. 뭐 월급이랑 뭐 급여랑 뭐 네. 해갖고 주주들은 이렇게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이 JYP는 이렇게 먹어도 되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K-팝의 그 인기와 어떤 경쟁력은 그 자체로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는 아까 이남우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회가 정말 뛰어난 경영진들이 잘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예전에 제가 뭐 시간 다 됐는데 이런 얘기 좀 드리기 그래서 죄송한데 이사회 보드 분들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경영진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올라오면 이사회에서 승인시켜 주실 거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단기적으로는 돈을 분명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비즈니스의 결과가 분명히 소셜 리스크를 일으킬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사회는 그 경영진의 그런 경영 판단,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는 판단에 대해서 이사회는 이걸 오케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사분들이 좀 되게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막상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일단 성적 좋아진다는데 돈은 벌어 없고. 온다는데 분명히 나중에 후폭풍은 있을 것 네. 같고 그때 이사회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사회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K 뷰티도 그렇고 K 푸드도 그렇고 K 그 팝과 연계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그렇죠. 이게 꼭 이게 진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뭘 다 끝이에요? 잘 됐으면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얼른 또 여기 잘 좀 쾌유를 좀 빌겠습니다. 아이고. 예. 사무실 가서 일해야죠. 아 그래요? 매 돌보고 이런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